오늘책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배송 안녕하세요. 양송아입니다. 광주에서 아파트가 또 무너졌습니다. 나흘 전이죠.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에 초고층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외벽이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옥상 타설 작업 중이었는데 23층부터 38층까지 바닥과 외벽 일부 등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인명피해도 이어졌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학동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또 반복이 됐을까요? 김석 총장님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테죠. 사고 원인이 파악이 됐습니까? 일단 여러 층의 아파트 외벽이 연탄재처럼 무너지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거든요. 사고 당시 작업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었고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굳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사고 당일날 놓고 보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었고 또 눈도 내렸고 그런데 도대체 왜 작업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래층이 이미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는데 위층에서 더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주저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파트가 10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무리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정말 안타깝고 속 터지는 인재입니다, 인재. 그런데 이곳이 광주에서도 이동량이 정말 많은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터미널 뒤쪽이에요. 그리고 상가들도 밀집해 있고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 인근 주민들은 지진 난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또 건물이 붕괴되면서 전신주를 치는 바람에 주변 일대가 정전이 돼서 추위에 떨어져야 했고요. 이 추위에. 그리고 공사장 바로 뒤편에 주상복합 건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인근 모텔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게 이게 예견된 사고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수개월, 수차례 그 전조 증상이 발현이 됐는데 상층 부에 있는 합판이 떨어지거나 새 뭉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이 전부터 그랬대요.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주민들이 민원 받는 게 수백 건이고 그 민원 중 일부는 이제 처벌도 받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사고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겁났겠네요. 이번 사고의 시공사와 학동 참사의 시공사가 같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시내 전역에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공사장에 한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요. 일정 기간 사업 배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의 원인 그리고 조금이라도 부족함 없이 제대로 밝혀져야겠습니다. 시사집배송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 안전지수는 좋아졌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체감도는 완전 다릅니다. 학동 참사와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눈 화정동 붕괴 사고까지 안전사회에 대한 불안이 어느 때보다도 높거든요. 사회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 노동계에서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82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이 이제 추락이나 끼임 사고로 인한 것인데요. 이런 거는 조금 안전 장비만 잘 갖춰도 예방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러한 좀 안전 불감증이 초래하는 이 재래형 사고는 더욱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수 국가산단입니다. 지난 12월 13일에도 2.1산업 석유정제 공장 탱크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화재 사고와 폭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노동자들 사망한 분들 모두 다 플랜트 노동자였습니다. 플랜트 노동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사실 생소해요. 그렇죠. 플랜트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정비하거나 지을 때 파견되는 노동자들을 플랜트 노동자라고 대체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하청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이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하는 장소는 굉장히 현재 위험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죠. 위험의 외주화라고. 네. 이번 2.1 산업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위험의 외주화 계속 우리가 말을 해왔잖아요. 여수 산단 2.1 산업의 폭발 사고 한 달, 폭발 사고의 원인과 위험에 내몰린 플랜트 노동자들의 현실을 김희수 PD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전 여수 산단 2.1 산업 공장을 집어삼킨 폭발 사고. 3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번 사고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문제지요.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분명히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진압 인력만 490여 명. 이들이 4시간의 사투 끝에 겨우 불을 껐을 정도로 참혹한 폭발 참사는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요. 사망자 모두 일용직 플랜트 노동자.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1967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여수 국가산업단지. 정유와 비료, 석유화학 등을 다루는 국내 최대의 중화학 공업단지입니다. 사고가 난 공장 역시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폐석유를 다루는데요.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시커멓게 이렇게 걸린 탱크가 사고 현장에 현장입니다. 석유류가 저장된 10개의 탱크 중에서 4기가 폭발했는데요. 당시 폭발로 탱크 상판이 20-30m 밖으로 날아갔고 노동자의 시신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습됐습니다. 네, 육들 오셔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이제 폭발로 인해서 사지가 다 찢겨나가는 이런 상황이었었고,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뭐 다른 타 공장에도 발견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폭발 직후 순식간에 공장 일대가 검은 연기로 뒤덮이면서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인근 주변에는 탄내가 진동하고 시민들은 폭발음과 함께 진동을 느꼈을 만큼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탱크 쪽에서 솟구쳤어요. 솟구치면서 화염이 심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사고다 짐작하고 제가 119 신고하고 앞으로 다가가는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근데 보는 순간에 갑자기 또 옆에 탱크 쪽에서 2차 폭탄 났어요. 아유, 가슴이 완전 철렁거렸다니까요.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여수소방서 하태성 팀장. 그는 이번 사고가 소방장비 70억 대를 동원해야 할 정도의 대형 화재 폭발이었다고 합니다. 이 탱크에서 최초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재가 발생을 했죠. 10개의 저장 탱크가 밀집해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소방당국이 파악한 사고 당시의 정황입니다. 최초 발화가 시작된 탱크입니다. 이후 다른 3기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거나 불타오르는데요. 남은 탱크들도 화마에 휩싸이면서 이 화재는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 폭발과 동시에 상판이 내려가고 형태가 좀 보존되지 않고 이게 찌그러지는 형태로 이 화재 당시에 화염 온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500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500도 정도라면 이 철판이 녹을 정도의 온도입니다. 복사열이 엄청나게 강하게 대원들을 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원들이 그 복사열을 견디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추가적으로 폭발이나 위험물이 누출된다거나 아니면은 대원들을 덮친다거나 그런 위험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고 다음 날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남도지사가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요. 2.1산업 현장 관계자의 보고에 의하면 사고 탱크에는 인화성 석유류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96배 정도 볼륨에 저희가 저장하고 있었던 게 한 10분의 1 정도 양으로 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당시 탱크에 인화성 석유류가 남아 있었다면 폭발과 화재 위험성이 치솟게 됩니다. 작업을 할 때 화기 작업은 있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저차사는 용접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왜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서 화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탱크의 배관 교체를 위해서 일하던 노동자는 총 7명. 아래에서 4명, 위에서 3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폭발한 탱크 위에 있던 3명은 배관사, 배관 조공, 용접사였습니다. 작업팀에 용접사가 있었는데도 화기 작업을 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화기 작업이 없었다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네. 용접 작업이 없이는 공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쇠가 그냥 붙는 게 아니잖아요.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 작업, 화기 작업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하겠다라는 작업 허가서에는 화기 작업이 명시돼 있고 불꽃 비산 방지포와 소화기 등의 화기 작업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체크돼 있었는데요. 작업 허가서에 보면 화기 작업이나 이런 비슷한 이런 화기에 따른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기 작업이 없었다고 하면, 당초에 없었다고 하면 체크리스트가 필요가 없는 거죠. 화기 작업에 의한 작업이 없다고 하면 용접사가 굳이 올라갈 상황이 아닙니다. 사망한 노동자들이 맡았던 작업은 탱크의 배관 파이프 교체. 경력 20년의 용접사에 따르면 이 작업을 위해서는 초고열의 용접이 필수라고 합니다. 파이프 용접할 때 쓰는 튜브 용접, 이것은 4,000도 이상, 뭐 10,000도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열이고 고온이죠. 아크 불똥에 의한 그런 화재 위험성이 높지요. 여수산단은 석유화학 업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만큼 수많은 업체가 수시로 공장을 정비 보수합니다. 대신 가연성 위험물을 다루기 때문에 작업할 탱크를 비우는 것이 원칙. 하지만 사고가 난 탱크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탱크가 약 90kl 정도라면은 그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위험물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상층부에는 유증기 형태로 가스 형태로 유증기가 채워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증기라는 것이 사실은 그 LPG나 LNG 가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찌그러지는 원 상태. 여수산단에서 오랫동안 정비 작업을 수행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 이제 서포트 작업 있잖아요. 작업 시 탱크를 비우는 것은 기본이자 업계 불문율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료가 있는 한계 내에서는 절대 그쪽에 탱크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하나 사고,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았던 거죠. 100%죠. 100%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취하는 거죠. 무조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입니다. 조금의 가스라도 남아있다. 그랬을 때는 작업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일단 목숨이 중요한데 그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는 이번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사전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점을 꼽았습니다. 현장의 안전을 관리 감독할 안전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에 화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용접공, 배관공, 배관조공 그렇게 서희만 올라가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옆에 거기는 특히나 화기 작업이기 때문에 상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못하게 먼저 막아야죠. 그랬으면 폭발이 안 일어나죠. 일명 죽음의 화약고라 불리는 여수산단. 대형 사고들이 세계 최대 석유화학단지라는 위상에 가려져 있는데요. 2013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림산업 화재 폭발 사고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여수산단의 사고는 93건,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인명피해만 47명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2013년도에 대림 사고, 폭발 사고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은 한 7명의 우리 여수 조합원 비롯해서 우리 조합원님도, 우리 지부의 조합원님도 이렇게 희생당하셨는데 거의 판박입니다. 이번 2.1 폭발 사고도 대림 폭발 사고 판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화학단지뿐만 아니라 제철, 그 다음에 이런 발전소,
현장까지 계속 유사한 사고들이 계속 재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렇게 위험천만한 작업을 하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없었고요. 탱크에 위험 물질을 3분의 1이나 채워넣고 작업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석유화학단지라고 하는 특성상 여수 산다는 조금만 잘못해도 대형 맞아요. 폭발 사고, 화재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탱크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네. 일단은 다 비우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세척하고 환기를 시키고 난 다음에요. 네. 그런 다음에도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가스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VOC를 측정한 다음에 100% 안전하다고 하고 나면 이렇게 정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 인재입니다. 아휴, 이렇게 현장이 위험천만하게 돌아가는 이유, 플랜트 노동자들이 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는 없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수산단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0년 여수산단 입주기업 37군데의 매출액은 53조 원이 넘습니다. 이들의 하청을 받는 협력업체는 5,700여 군데. 이 협력업체들은 이른바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 일감을 받는데요. 현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제를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최저가 입찰이 우선시되다 보니 어떻게든 작업을 빨리 끝내고 적은 인원으로 빨리 작업을 끝내다 보면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하청업체에서는. 근데 그 자체를 안 하고 싶어도 일단 욕심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저가 입찰이란 게 요즘 와서 점점 심해졌어요. 업체들은 최저가 입찰제를 맞추기 위해 비용 삭감과 공기 단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가장 약한 고리인 플랜트 노동자들의 안전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100억짜리 공사를 70억에 따게 되면 30억이라는 마이너스가 일단 시작되고 업체에서는 그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비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보호라든지 안전장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걸 저희가 지급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취재진은 안전관리 미비로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한 플랜트 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용접 작업 중에 위에서 떨어진 30kg 상당의 물건에 맞아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어디 쪽으로 낙하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이쪽에. 네. 당시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위에서 낙하물이 그렇죠. 사고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3개월 이상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어깨 파열. 현장의 안전 조치만 제대로 됐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하 작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에서 작업을 했을 땐 상부 일하신 분들이 다 철수를 하든지 반대로 상부에서 일하고 있으면 하부 작업을 안전 쪽에서 중단을 시키든지 이제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맞는 거죠. 사고 후 2년째. 하지만 여전히 산재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가 답답하다고 토로합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안전사고를 막을기는 힘들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업 공기를 충분히 보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안전 비용도 보장을 해서 이런 수치들이 충분하게 돼야 된다. 저희들이 뭐 최저가 수주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덤핑으로도 물량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적은데 어떻게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첫째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명 위험의 외주화로 용접 시 화재, 끼임, 추락사고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는 플랜트 노동자. 한 조사에 의하면 산재 경험자 중 3분의 2가 산재 처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들 스스로 위험성을 느껴도 작업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저희들이 문제제기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고용이 재고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찍히면 다음 공사에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는 것을 설사 내가 인지하고 있어도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노동청에서는 원청인 2일 산업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했는데요. 법 위반 사항은 약 390건, 이 가운데 109건이 사법 조치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로 이번 사고와도 일면 관련이 있는데 탱크 상부에 유해물질이 있는 경우는 외부의 화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화염 방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그 화염 방지기 설치가 누락된 부분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폭발 위험 장소 내에는 정기적인 점화원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방폭 기계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설비적인 부분에 안전 조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망한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하청업체의 경우는 어떨까? 취재진은 업체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는 이번 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다른 업체의 사무실이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사장님이 이제 사업자 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주소를 좀 두자. 그래 하십시오. 그래갖고 주소만 준 거예요. 사업자 주소지만 하나 빌려준 거예요, 제가. 취재진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하청업체의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데이터가 총망라되어 있는 K리포트. 이 사이트에 해당 하청업체의 이름을 입력하자 한 군데가 검색됩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지가 전혀 다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개인 사업자까지 다 검색되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으로도 검색해봤는데요. 처음에 정상적인 업체, 일반 법인으로 나옵니다. 대표자 씨를 검색을 해보면 조회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체로도 검색이 안 되고 사업자 번호로도 검색이 안 되고. 사무실도 사업자 등록도 확인할 수 없는 하청업체. 하지만 원청과 1년 동안 계약을 맺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면허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플랜타라는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씨라고 하는 분의 대표자로 둔 면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건설업을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 면허가 없는 데에서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해당 하청업체는 무자격 업체로 추정되는 상황. 업체는 어떤 입장일까 어렵게 통보가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사받고 있고 막 그래서. 아니 이게 끝나면은 한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가동한 지 반세기가 넘는 여수산단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대기 오염물질 조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5대 대기업을 포함한 여수산단 대표 기업들이 대행업체와 짜고 황산화물, 먼지, 1급 발암물질 등의 오염물질 측정값을 3년 이상 거짓 보고한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기업들은 잘못을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역사회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사건 한 달여 만에 꾸려진 민관협의체는 20차례 넘게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관협의체가 1년 6개월간의 숙고 끝에 낸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그리고 상시적인 주민 참여가 보장된 감시센터 운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안의 실행은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 산단 기업들이 자신들의 의견 개진이 부족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합동조사팀 그리고 주민들 10명 이상이 공장문을 열으라고 요청하게 되면 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그리고 민간 환경감시센터가 이렇게 출범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게 되면 좀 곤란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게 되게 되면 엄청난
회사를 운영하고 공장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유천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공해를 유발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에 피해를 끼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아마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산단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소외되는 상황은 산재에서도 마찬가지. 플랜트 노동자들은 현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에 가서 불합리하거나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도 안 되고 저희가 합동으로 같이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것조차도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배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에 대한 위촉증이 있지만 이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회사 자체를 입증을 내밀고 저희가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경비에서 막힙니다.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가족을 위해 무거운 어깨로 위험한 현장을 감수했던 60, 70대 가장들. 그러나 사고 현장 투입 첫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 자체가 기업이 안전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살인죄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시민도 해야 하고 기업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작년에 이제 제정돼서 올해 1월 27일 날 시행하게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설사 하청 노동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원청이 적정한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안전조치를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원청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는 이런 방식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그래야 노동자가 적어도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참 안타깝네요. 2주 후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사고 업체에도 적용이 좀 될까요? 한 달 전에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예, 법 그렇죠.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적용은 힘듭니다. 아이고, 자,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사업주나 법인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하게 된 것인데요. 현재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산업 현장 책임자 그리고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요. 현장에서 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좀 들여다봤더니 일단 산업안전보건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데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유, 왜요? 예, 말씀처럼 그 증이 있어봐야 회사도 못 들어가게 하고 결국 뭐냐면 회사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봅시다. 현장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현장 노동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요. 기업들이 이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수산단이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업과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방송 시사직배송 함께하고 계십니다.